이에야스는 정말 손자사위인 히데요리를 죽이고 싶었을까요? 에도 막부와 오사카가 싸운 전쟁은 1614년부터 1615년까지 두 번이나 있었죠. 겨울전쟁이 먼저 있었고 여름전쟁이 또 있었는데요. 히데요리 모자는 여름전쟁에 지고 나서 성안의 벼 창고에서 할복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키고 후계자를 죽인 인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소설에서는 그러나 그가 결코 그런 잔혹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미화된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때의 자초지종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는 장면들을 일러라면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킨 장본인으로 이에야스를 매도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당시의 다이묘들은 나름 사나이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고 의리를 저버렸다는 평가에 매우 예민했던 게 분명한데요. 이미 70을 넘긴 나이, 전쟁이라면 진저리를 칠 나이의 이에야스는 극락왕생을 꿈꾸었고 자신의 인격을 다듬기 위해 하야시 도시운이라는 유학자에게 학문을 공부했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소녀인 세니메를 오사카성에 보내 히데요리의 아내로 삼게 했던 할아버지이고 시들어가는 여인이긴 해도 싫어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었던 요도기미를 결코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던 이에야스는 겨울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갖은 방법으로 공격을 미루려고 애썼던 인물입니다. 전쟁이란 건 이기건 지건 일단 벌어지면 적이나 아군이 모두 상처를 입게 되는 허무한 놀이임을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오사카성의 태도인데요. 히데요시 사후에 물밀듯이 밀려온 낭인 무사들이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전쟁을 부추겼죠. 전쟁이 없으면 무적자가 되어 먹고 살 길마저 막막해진 그들이 살기 위한 방편으로 전쟁을 부추긴 것이죠. 히데요시 사후 성안의 권력자가 된 요도기미는 그의 외삼촌 오다우라쿠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치광이 같은 여자였지요. 사나운 데다 줏대도 없고 툭하면 히스테리를 부리며 강난 상태로 치닫던 비이성적인 여자였으니까요. 아들 히데요리는 겨우 20살이 넘었는데 무슨 정치력이 있었겠습니까? 여자들의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갈팡질팡이었고 생모와도 잘 통하는 사이가 아니었죠. 게다가 요도기미에게는 정부 오노하루나가라는 가신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요도기미와 깊은 관계가 되면서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주도권을 좀 휘두르려고 하면 그런 어떤 깜냥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변덕스럽고 얕고 전혀 깜냥이 안 되는 인물이었죠. 어찌 보면 죽은이랍시고 버티고 있는 히데요리는 고아 같은 존재였죠. 7장수가 그를 보좌했지만 힘께나 썼을 뿐이지 참모다운 참모가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당시의 오사카 성에는 카타기리 카츠모토라는 집사 겸 행정관이 있었죠. 유능하진 못해도 진심이었고 고지식하긴 해도 오사카성의 운명을 철저하게 걱정했던 인물이었죠. 그 역시 전쟁은 반대였으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주군의 일족들을 달래고 오르고 가진 방법으로 이에야스와의 사이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고군분투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제일 먼저 미치는 건 주군인데요. 히데요리 모자는 그러나 줏대라고는 없었고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 같은 행동만 거듭했죠. 나중엔 카츠모토가 옳은 말을 하면 이에야스에게 붙었구나 라며 의심까지 했지요. 지쳐가던 그는 아주 나중엔 그 일족을 데리고 낙향했고 결국 이에야스의 품으로 가고 맙니다. 전쟁광이 되어 설치는 오사카성을 보며 이에야스는 마침내 텐슈카쿠 막루 근방에 탑을 쌓아서 성을 협박하죠. 전쟁하지 말고 하이하자는 신호였습니다. 무서우면 하이에 응하라는 신호로 포를 쏘아대자 오사카성 전체가 흔들리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그런 난리가 없었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오기나 치기는 미친 짓이었건만 잡병에 불과한 낭인 무사들을 앞세우고 전쟁하겠다고 나서겠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에도 쪽의 요구는 딱 한 가지. 히데요리가 오사카성을 비우고 야마토의 코리야마 성으로 거처를 옮기라는 것이죠. 이 요구는 사실 이에야스의 요구이기도 했지만은 그때쯤 정권을 이임받고 쇼군이 된 히데타다, 즉 이에야스의 후계자죠. 아들이고 또 그의 요구였고 그 가신들의 요구였지요. 썩은 종기가 되어가는 오사카를 방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버티던 히데요리 일가는 탑을 쌓고 포를 쏘아대는 걸 보고 혼비백산의 화의에 응하게 됩니다. 일단 화의에 응하여 전열을 이제 또 뒤로는 가다듬자는 생각도 있었겠죠. 이에야스는 오사카의 7장수를 거느리고 코리야마 성으로 히데요리가 옮겨간다면 다시 성을 수리해 그들을 오게 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어쨌든 낭인 문사들을 해체시키고 그들의 힘을 빼고 나서 히데요리로 하여금 도요토미가의 명맥을 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니까요. 일단 화의에 응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던 히데요리 일가는 그러나 다시 변덕을 부려댑니다. 성 밖에 해자를 메꾸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사사건건 터집을 잡는가 하면 오노 하루나가의 동생 하루사가 동생 오노 도켄을 시켜서 코리야마 성을 불살라버리죠. 그는 강력한 주전론자였고 떠나갈 성이 없어져야 히데요리가 전쟁에 열심히 응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주전론자들 중에는 키무라 시게나리, 사나다 유키무라, 모리 카츠나가, 고토 모토초구, 호소카와 모리치카, 아카시 모리시게 등 명장으로 알려진 무사들도 수두룩했지요.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은 원래 나름대로의 기질상 지는 싸움이라고 해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으니까요. 거기다 오사카 성 안에 황금이 많다고 생각한 낭인 무사들은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황금과 지위가 보장된다 생각하고 계속 충동질을 하고 있었지요. 1차 화의에선 히데요리의 이모이자 요도기미의 동생인 조코인이 나왔고 이에야스 쪽에선 아차 부인이 나왔으며 하루나가까지 입회시켜 화의각서에 도장을 찍었건만 무용지물을 만들고 다시 전쟁의 광란 속으로 뛰어드는 오사카의 괴물들. 여름 전쟁이 다시 시작되려 하자 오사카의 백성들은 짐 싸들고 피난 가기 바빴는데요. 죽은 그 다이코 히데요시와의 정리를 생각했고 히데요리 모자를 걱정했던 이에야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늦추려고
가전수단을 다합니다. 급기야는 쇼군의 물술사범이며 자신의 그 정보통이었던 야규 문해놀이를 움직여 전쟁 때 요도기미 그 모자와 세니매를 구해내 오라고 사랑까지 잠입시키지요. 야규 가문의 문해놀이는 유명한 칼잡이지요. 가문 전체가 칼로서 도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으려 했던 그런 가풍이 있었죠. 그는 어떤 쪽 편도 아니었고 다만 전쟁의 어릿깡대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신념으로 이에야스를 도우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일족인 신주로 토요마사를 오사카에 잠입하게 하지요. 결국 여름 전쟁이 시작되려는 찰나 요도기미의 외숙부 오다 우라코까지 일족을 데리고 성을 탈출해 이에야스의 품으로 달아나자 오사카 성은 또 한 분 덜 끓는데요. 10만이나 되는 오사카의 낭인 무사들은 전쟁광이 되어가고 그 와중에 바다에서는 소텔과 비스카이노의 상선들이 드나들고 국내 정세는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지요. 이에야스 6째 아들 타다테루의 장인 다테 마사무네는 원래 야심이 많았던 인물인데요. 지금 토요토미 가문을 정리하지 않으면 커다란 불씨가 되니 다시 전쟁을 해서 오사카의 싹을 잘라내라고 이에야스의 측근에게 말하지요.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죠.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그들 뿐이게 없겠습니까? 오사카의 늑대들을 왜 정리하지 않으냐고. 혼다 타다마사, 마츠타이라, 타다아키, 분가인 야스노리 등 쇼군 히데타다의 가신들은 저기에 찬 눈빛으로 야단들이었죠. 이렇게 난리를 치르건만 오사카에서는 해자를 밖에만 메꾸라느니 안에는 손대면 안 된다느니 엉뚱한 문제를 놓고 째째하게 따지고 싸우고 그러다가 술에 취해 널브러지고 이에야스 쪽엔 노련한 실력자들이 포진해 있는 반면 오사카 쪽엔 별 시답지 않은 일 가지고 난리를 피우며 소란을 떨어대며 시간만 보내는 어리석은 인간들 뿐이니 전쟁이 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내려 있는 상태죠. 아무튼 오사카 성에서는 새롭게 모반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자 쇼군 히데타다와 이에야스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키무라 시게나리, 사나다 유키무라, 고토모토 처구까지 장렬하게 그 전사를 합니다. 말이 전쟁이지. 이성으로 대하는 집단과 일종의 광기에 휩쓸려 있는 집단과의 싸움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뻔하죠. 오기와 치기와 선동이 지배했던 세력이란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참패란 불을 보듯 뻔하죠. 결국 쫓기다 못해 오사카 성의 벼창고에 숨으던 히데요리 일족과 측근무사들, 그때쯤 이미 토요마사의 손에 의해 구해진 세니메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고 히데요리 모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최측근 무사들이 에도의 무사들과 이제 교섭을 하는데요. 이왕 졌지만 우리의 죽은 히데요리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대신 다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야시 카이가 말하지요. 이미 벼창고 주위를 병사들로 첩첩이 둘러싸고 수뇌부의 명령으로 교섭을 담당했던 이 나오타카가 대답하지요. 정중이라면 구름에라도 태우란 말이요. 히데요리 공은 2번이나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한 큰 죄인이므로 포로로 대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가 또 대답합니다. 타이코의 후계자인 우리 주군을 포로로 대하겠다니,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도리냐고 대묻자 가마를 준비해 달라고 말하죠. 이 난리통에 가마가 다 뭐예요. 오구쇼님까지 대나무 가마를 타고 출진하신 전쟁터요 라고 나오타카는 조소를 퍼붓는데요.
하야시 카이는 붕괴하지만 반역을 기도한 자가 항복하는 포로인데 여기서 가만은 구할 수 없고 걷기가 싫다면 말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기가 막혀서 아무튼 그렇게 그들은 싸움만 하면서 가마냐 말이냐 뭐 이래 사타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고작 그런 일로 입씨름이나 계속 하다가 결국 이제 주군에게로 가서 의논하겠다 하면서 달려가죠. 안도 노부시게와 이나오 타카는 반성이 전혀 없는 그들이라며 경로하지요. 단판 내용을 전해들은 요도기미는 치를 떨며 그런 모욕까지 당하긴 싫다며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미 참패를 한 이상 말에 태워져 가든지 가마에 태워져서 가든지 살려만 준다면 감지득지해야 할 사람들이 이 판국인이 기가 막힌다며 이 나오타카는 마침내 총포를 하늘을 향해 쏘아대죠. 나가든지 남든지 빨리 행동을 정하라고 재건을 하는 셈인데요. 그 시각 이에야스는 세니메가 구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오사카성의 정문 사쿠자몬으로 직접 가게 되지요. 지금 살아있는 두 모자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외에는 없다는 걸 알고 영접하러 나간 거지요. 일단은 자신의 그 품속으로 오게 해 목숨만은 살리려 했던 거죠. 그는 허겁지겁 가마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데요. 정오에 나오겠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그에게 총포 소리가 들립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이에야스에게 다시 전해진 소식이란 청천벽력 그 자체였지요. 교습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히데요리 모자와 그 일족들은 에도 막부의 세력들이 자신들을 협박한다고 믿고 할복을 서두른 것이지요. 자신은 죽더라도 아들은 살려야겠다고 요도 부인은 몸부림을 치지만 명색이 무사도를 배워온 히데요리인들 모욕당하며 살 마음은 없었던 듯 오기노 도키에게 어머니의 가이샤쿠를 부탁하고 모리 카츠나가에게 자신의 가이샤쿠를 부탁하지요. 시녀들이랑 코쇼들 하루나가의 일족까지 모두 합쳐서 35명 꽃같은 젊음들이 함께 할복을 선택의 시체로 널브러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는 이에야스, 보고하러 달려온 카츠시게에게 히데요리 모자를 구하라고 했어. 그런데도 총포를 쏘아대고라며 채찍을 들어 치려고까지 하며 경로하는 이에야스. 달려온 아베 마사처구, 마사즈미 등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건 잘된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요. 어차피 오사카성은 골치덩어리로 존재하였으니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오점을 남겼어. 나의 괴로움을 너희들은 알 리가 없어. 타다처구에게 외치고 나서 이에야스는 오래도록 말문을 닫고 있었다고 소설은 말합니다.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책동하더라도 히데요리 부부와 요도 부인만은 반드시 구하겠다고 오사카성에 잠입해 있던 무네노리의 친척 토요마사 역시 히데요리 모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깊은 허무감에 시달립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지금까지 운명이란 거대한 수레바퀴는 그러나 한 개인의 신념 따위와는 상관없이 굴러가는 것. 사실 어느 쪽에도 정오가 없었으며 편견도 없었고 오직 칼은 사람을 상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고 믿었던 신주로 토요마사는 그 후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는 대신 행방을 감추고 영영 나타나지 않았다고 소설은 말합니다. 전쟁이란 무슨 이유였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적과 아군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는 괴물이라는 것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